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다룬 게 지능이라는 개인차, 사람마다 지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통요인으로서의 부분은 인지발달로 다 다뤘어요. 지적인 능력의 발달, 공통요인은 인지발달로 다뤘고, 지능이라는 요인에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요소를 다뤘단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인지발달은 30명의 학생들을 맡아서 할 텐데 그 학생들의 공통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부분이었고, 개인차 요소에서의 지능의 요소는 생기부 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안으로서 개별 학생들을 접촉을 해서 케어를 해줄 때 필요한 요소였다고요. 담임으로서. 그 다음에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면서 생기부에 적혀 있을 만한 내용들이 바로 창의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창의성이라는 게 독특한 아이디어, 여기 새롭고 가치 있는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창의성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뭐 어쨌는데? 창의성이 높으면 뭐 어쩌라고? 에 대해서 답은 창의성이 높으면 학습 동기가 높아서 학업 성취를 잘한다는 거예요. 지능하고 창의성은 조금 다르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한 120 정도까지는 지능 요소가 중요하고 IQ 120 정도를 넘어가면 그때는 지능이 아주 높은 애나 창의성이 높은 애나 하면 창의성이 높은 애들도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완전 상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능과 창의성은 완전 상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창의성 높지만 지능 요지는 낮을 수가 있고, 지능은 높지만 창의성이 낮을 수가 있다. 창의성이 높지만 지능이 낮았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항상 에디슨을 꼽고 있죠. 에디슨은 학교를 못 다닐 만큼 지능이 낮았는데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지능이 늘어났고 창의성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탁월한 발명가로서 이름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창의성도 학업 성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지능만 영향을 주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능의 차이를 IQ 검사를 했잖아요. 개정된 웩슬러 검사를 통해서 IQ 검사를 통해서 편치 IQ를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의성이 높은 아이와 아닌 아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단어 형성 검사, 용도 검사, 도형 찾기, 이야기 완성, 문제 작성 이런 거예요. 뭔 얘기냐 이런 거죠. 자, 컵이라는 걸 두고 관련된 단어를 연상을 해보세요. 시간을 주고 애한테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컵받침이요, 수저요, 요까지만 내고 많으면 창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고 정말 희한한 얘기를 해요. 로봇요. 왜 로봇가 연상이 돼요? 컵을 이렇게 변형하면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와 같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내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의 개수가 몇 개냐, 전반적으로 많냐, 여러 개 검사를 해봤을 때 그러면 창의성이 높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나를 딱 줘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렸다라는 아이디어를 주면 아이들 다 들어봤죠. 그걸 놓고 결론을 어떻게 좀 짓고 싶니? 네가 나머지 이야기를 만들어 볼래?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래요 하고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완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의성이 높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수업하시면서 묻고 답하기를 하잖아요. 그런 때 보면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아이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선생님은 감을 잡을 수 있죠. 넌 창의성이 높은 것 같으니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그러면 단어 연상 검사, 이야기 완성 이런 걸 직접 해보실 수 있겠죠. 선생님보다 뛰어나게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낸다. 선생님들이 자기가 보편적인 창의성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놓고 나보다 정말 몇 개나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지를 보면 정말 얘는 아이디어가 좋구나 안 좋구나, 굳이 뭐 개수 차이를 비가 안 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생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죠.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의성이라는 게 정말 학업 성취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창의성이 높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키울 거냐예요. 지능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나눠보고 결합해보고 조합해보고 하면 될 것 같아. 책 열심히 읽으면 지능도 늘어날 것 같아. 그럼 창의성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입니다. 나오는 거 족족이 그건 문제 있어. 그건 잘 됐어. 못 됐어 하고 바로바로 판단해버리면 아이들 입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동기부여를 확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보류하는 겁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싶을 때는 나온 아이디어마다 족족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건 나중에 보자. 더 내봐.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네 하고 넘어가면서 계속 판단을 보류하고 좋은 아이디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든 아니든 라고 유도를 하면서 키우는 거죠. 그게 바로 창의성을 늘리는 원리고 독창성, 다양성, 개방성, 자율성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기대, 배려, 피드백이 바로 창의성을 키우는 원리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냈으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선생님이 한마디를 딱 해요. 그러면 하면서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죠. 그게 바로 창의성을 개발하는 원리라고요. 자, 이러한 창의성은 되게 하나인 줄 아시는데 실상은 우리가 창의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창의성인 경우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창의성은 디자인을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디자인도 만들고 저런 디자인도 만들고 그런 디자인도 만들고 하면서 정말 앉은 자리에서 정말 다양한 디자인을 순식간에 만들어내요. 그렇게 확산적인 사고, 많은 아이디어, 독특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실상 이런 것들은 그냥 단품 하나씩 나오는 거지 그게 어떤 사회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부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미술 작품을 다양한 아이디어를 해서 냈다. 그러면 그걸 사주는 사람이 있을 테니. 하지만 결정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런 수렴적 사고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했느냐. 뉴턴의 물질 운동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 갖고 있는 장점을 취합을 했어요. 그 이전에 갈릴레오가 가졌던 관점을 취합을 하고 다른 그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던 관점들을 쫙 취합해서 비판을 해보고 자기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전혀 새로운 개선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나의 총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한 창의성입니다. 결국 창의형 인재, 창의성을 갖춘 인재, 창의를 내되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바라는 인재상이 창의 융합형 인재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확산적 사고를 하는 인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렴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새로운 더 나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015 개정교육과정 창의 인재가 아니라 창의 융합형 인재. 이런 확산 사고가 아니라 수렴적 사고를 추구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성인데요. 이 특성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끼면 돼요. 자, 이렇게 통통 튀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양을 낼 거예요. 많은 양을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컵을 놓고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 거예요. 융통성에 있어요. 대개 컵을 보면 물을 마신다, 차를 마신다와 같은 고정된 사고를 하는데 공기를 마신다와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정교하게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은 바로 지적인 내용, 특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적인 속성이죠. 특히 수렴적 아이디어를 내는 데 중요한 것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예민하지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뉴턴의 만유인력의 원리를 보면서 뭔가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낼 수가 없었겠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아요. 뉴턴도 가져오고 갈릴레오도 가져오고 케플러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개방하고 수용을 해요.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잘 참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찾아요. 에이 귀찮아 안 할래로 내박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찾는다고요. 새로운 걸 탐구하는 모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적인 측면하고 덕성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걸 물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그래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창의성을 키울까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적용하면 창의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대안이 바로 여기 있죠. 이 각각의 것들을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닐 것 같아요. 444 3점으로 논술을 내니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브레인스토밍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를 드세요 라고 묻겠죠. 굳이 나온다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들의 의미하고 한 3개 정도를 개념상 유추해서 쓸 수 있을 정도만 알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뭐냐? 바로 판단 보류를 적용하는 거예요. 제깍제깍 판단해버리면 아이들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나오면 판단 안 하고 알았어 고마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얘기 또 다른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 보류하고 나오는 거 마다 칭찬해가면서 좋은 아이디어야. 좀 이따 생각해보자. 좋은 아이디어야. 좀 이따 생각해보자. 이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러면 보는 아이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렇게 바보 같은 아이디어도 칭찬을 받네? 내 아이디어를 못 낼 이유가 없지 하고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의성을 키우는 훈련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계점이 남는 게 뭐냐면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걸 알잖아요. 말하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 익명성의 보장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누가 냈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익명성을 없애는 방법이 브레인 라이팅이에요. A4 용지 돌리고 학생들한테 누가 했다고 쓸 필요 없어요. 자기가 생각나는 아이디어 놓고 계속 돌려요. 더 안 나올 때까지. 그러면 쫙 앞에 읽어보다가 이렇게 바보 같은 아이디어도 냈네? 그럼 내 걸 못 낼 이유가 없죠. 내겠죠. 더군다나 내가 그 얘기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브레인 라이팅 기법이죠. 다 나와서 정말 많은 개수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다 뽑은 다음에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거죠. 요거는 요런 점이 있는데 요거는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요런 기법들이죠.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고든의 시네틱스를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엮어가지고 그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고든의 시네틱스 같은 경우는 자, 오늘은 우리가 창의성을 유발하기 위해서 컵과 비행기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라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일부러 엮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해서 더 이상 안 나오면 자, 그러면 연필과 바나나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도록. 비합리적인 요소를 중요시하고 유추와 비유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고든의 시네틱스 방법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자, 브레인스토밍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속성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결합을 해보는 거예요. 매트릭스로. 색깔의 속성, 여기는 질감의 속성 하면 4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왔고 부드러운, 거친이라는 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왔어요. 질감, 색감 하고 나왔어요. 이걸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빨가면서 부드러운 거는 뭐가 있지? 하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이 크로포드의 형태학적 분석이죠. 이렇게. 속성열거법은 빨간색 색깔에는 뭐가 있죠? 하고 계속 나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크로포드의 속성열거법은 다양한 속성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사과의 속성 얘기해 볼래요? 그러면 달다, 시다, 빨갛다, 동그랗다 하고 다양한 거 나오면 그거 말고 다른 거는요. 벌레 먹었다. 이런 속성들을 열거하게 만드는 게 크로포드의 속성열거법이고 그렇게 나온 속성들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생각하지 못했던 디멘전들이 나오면서 빈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없었던 구석, 이건 뭘까요? 하고 하면 아이들이 내겠죠? 없었던 게 나온다고요. 결합을 시켜서. 증폭을 시키는 거죠. 확, 기존에 나온 아이들을 확 증폭을 시키는 게 형태학적 분석입니다.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때문에 형태학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이제 일단 나왔어요. 그럼 그 아이디어들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활용해서 확장시키는 방법이 바로 스캠퍼 PMI 기법인데 이런 거죠. 일단 PMI가 쉬우니까 PMI부터 얘기를 하면 자, 질감이 부드럽다는 얘기 나왔어요. 자, 그거의 장점은 뭘까요? 단점은 뭘까요? 장점이나 단점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점 뭘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질감이 부드럽다는 걸 놓고 세 가지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배로 확장이 되겠죠. 이게 바로 드보노가 얘기한 PMI법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의 약자입니다. PMI법. 스캠퍼법은 나온 아이디어를 놓고 그걸 변형시키는 거예요. 뭐의 약자냐면 substitute, combine, adapt, modify, put in other use, eliminate, rearrange. substitute는 대체해보는 거죠. 자, 컵을 그릇으로 대체해볼까요? 와 같이 바꿔보고 combine, 결합해봐요. 그릇에다가 손잡이를 달아볼까요? 냄비가 됐네요. adapt, 그 아이디어 나오는 걸 적용해볼까요? modify, 그거를 좀 변형해볼까요? put in other use, 우리 이걸로 용도를 생각했었는데 컵을 마시는 용도만 말고 과자 담는 그릇으로 한번 써볼까요? 다른 용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엘리미네이트는 컵의 손잡이를 한번 없애도 컵이 되는지 볼까요? 머그컵에서 물잔이 되겠죠. 리어레인지는 재배치를 해보는 거죠. 컵을 뒤집어 갖고 물이 따라지는 위치를 손잡이와 달리 가보면 새로운 컵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리어레인지인 거죠. 그거의 약자입니다. 스캠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보노 6가지 사고에는 인간은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서 벗어나서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상황에 강제로 처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를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영화를 보시면 해리포터가 학교에 입학을 하면 모자를 탁 씁니다. 그 모자를 쓰고 그러면 얘가 막 고민하다가 너는 무슨 족이야 하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모자한테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의사를 모자는 반영해 줄 뿐이다. 모자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 자기가 처한 상황에 걸맞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다른 색을 씌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검은색 모자를 쓴 사람은 우울한 생각만 해. 빨간색 모자를 쓴 사람은 힘나는 정열적인 생각만 해. 녹색을 쓴 사람은 냉정한 사고를 하는 것만 해. 파란색을 모자를 쓴 사람은 좋은 생각만 해. 와 같은 걸로 확정을 지어놓고 모자를 씌운 다음에 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게 모자를 안 쓰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보다는 훨씬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이게 바로 6가지 사고의 모자예요. 이거 모자 색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기법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죠. 그냥 비슷한 거 대충 때리면 돼요. 왜? 이걸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뭘 물어볼 거냐? 교사로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제외한 3가지 창의성 개발 기법의 방안을 제시하세요 라는 걸 묻겠죠. 그러면 바로 쓸 수 있는 게 브레인스토밍을 뺀다라고 했으니
바로 뜨는 게 그럼 브레인 라이팅법 쓰면 되지. 고든의 시네틱스 써볼까? 속성 열거법 써볼까? 형태학도 분석 써볼까? 스캔퍼는 외울 게 많네? 제끼고. PMI법은 쉽네? 넣고. 이러면 되죠. 육식사고에 뭐 6가지 모자 색깔 나 몰라. 외우지 못해. 그러니까 얘는 빼버리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충분한 거죠. 논술에 대한 답변은. 과거 객관식이면 이거 각각을 다 알아야 되죠. 가장 물어보기 쉬운 거 뺀 나머지 한 4개 정도만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외울 거 적은 것만. 브레인 라이팅, 고든의 시네틱스, 크로프트 속성 열거법, 형태학적 분석, PMI법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뭐 대충 용어만 알면 나머지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알면 되지 나머지는 몰라도 되는 거죠. 굳이 미친 척하고 육색 사고의 모자의 색깔을 물어본다 그러면 틀리면 되죠. 그거는 그거 외우는 시간에 전공 열심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기법이에요. 하지만 이 기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습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Creative Problem Solving.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전형적인 문제 해결 과정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 6가지를 각각을 명칭을 정확하게 맞춰서 외워야 되느냐?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오즈본이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을 냈는데 이게 문제 해결 과정하고 별로 안 다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 내가 해결하고 싶은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실들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왜냐?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거는 문제가 뭔지 모를 때예요.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고 지능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는 문제가 뭔지 알 때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다양한 사실들을 보면서 문제를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문제를 보면서 이거 문제가 있네? 이거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거죠. 이 아이디어, 저 아이디어. 그러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죠. 해결책 발견. 타당성을 따져봤더니 이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채택해서 수용하자 이거죠. 수용한 발견. 전형적인 문제 해결 발견 과정이 바로 문제 발견 이유인데 그 앞에다가 내가 뭘 해야 되지? 다양한 사실들 한번 살펴볼까? 이것이 덧대진 거죠. 전형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 다양한 사실들을 확인해보는 과정을 밟은 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졌죠. 왜? 이 용어를 일일이 다 물어볼 일은 없으니까. 객관식이면 이 용어를 물어보겠죠. 이 중간에 들어갈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겠지만 논술에서는 그걸 물어보지 않을 거라고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한 기법으로서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수업 시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구체적인 용어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논술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시는 거죠. 핵심은 뭐냐? 왜 창의성을 지금 옛날 같으면 별로 설명 안 할 텐데 요즘에 와서 설명을 많이 하느냐?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인재상이 창의융합형 인재예요. 그래서 실제 힘측면접에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창의융합형 인재는 어떤 인재상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 2015 개정교육과정에 나와 있어요. 후속 질문이 뭐였냐면 그럼 창의성이 뭔가요? 하고 헉하고 찌르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새롭고 가치 있는 것,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창의성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적인 속성을까지의 개인차 요인들을 봤는데 그 다음에 요인은 인간의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인지 양식이죠. 사람마다 지적인 양식에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게 더 낫다, 더 못하다가 아니에요. 대개는 어떤 식으로 착각을 하시냐면 독립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과학자가 될 아이라서 뛰어난 아이고
장의존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 못할 아이라서 별로다. 내지는 반성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큰일을 할 애고, 충동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열등한 애다라고 선생님들조차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장독립적인 사고를 한다. 이 용어가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기만 해요. 그거를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꾸면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 있으면 거기서 조각조각 내서 원인을 파악을 따로 해낼 줄 아는 능력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는 그냥 대충 프로젝트 쫙 던져주면 지가 알아서 딱 보면서 아, 이거는 원인이 아닌 것 같아. 빼고 얘가 원인인 것 같아. 얘하고 얘를 바꿔볼까 하고 그걸 알아서 해요. 구조화를 스스로가 하고 있다고요. 안 해주는 게 얘가 스스로가 구조화를 해나가면서 프로젝트를 완료하면서 커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마구잡이로 늘려주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죠. 바로 탐구 발견식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자, 분필을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는 요인이 뭔지 한번 알아서 실험해서 파악해 봐. 거기 보고서 써서 내. 라고 던지는 방식, 탐구 발견식 수업을 하면 되죠. 발견학습이나 탐구 수업을 하란 얘기예요. 얘한테는. 그게 좋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장의존적, 바로 직관적인 다양한 요소, 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핵심 요소만 추려서 얘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돼요. 근데 얘는 그런 대신 넓게 생각을 못 해요. 단점이. 이거 말고도 다른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건 요소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게 이제 한계죠. 반면 장의존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는 얘가 때리면 얘가 기분 나쁠 거고, 기분 나쁘면 나한테 안 좋게 할 거고, 그러면 싸움이 날 수가 있을 거고, 선생님한테 혼날 수 있을 거고, 이걸 종합적으로 다 고려하는 아이가 바로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예요. 분석적 사고를 하는 아이는 그걸 한참 따져봐야지 알아요. 직관적인 아이는 상황 딱 접하는 순간 알아요. 아, 얘하고 싸우면 내가 선생님한테 혼나서 찍히겠지? 그걸 아는 아이예요. 장의존적 사고. 대신 얘는 발견학습이나 탐구 수업을 진행해보면 아무것도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체계를 잡아서 원인은 이거고 중간에 이런 변인이 있고 이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 라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강의식 교수법을 통해서 해줘야지만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놓고 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거죠. 과연 우리의 교육은 강의식 수업으로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을 뭘로 지금 다 가정하고 있냐면 장의존적, 직관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가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과학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과학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창의성을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원하는 과학에 강한 사람, 창의성이 뛰어난 인물을 키우고 싶은데 우리나라 교육은 죽이는 교육이라고요. 가장 골간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이 교육심리학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근원이 되는 문제를.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뻔한 얘기니까 핵심만 이해를 하셨으면 나머지는 뻔한 얘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케이건의 충동적, 반성적 사고 방식을 얘기를 하면 충동형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되게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앞으로 뭐뭐를 하겠지라는 미래 예측이 가능한 애들이에요. 장점으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칙연산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아, 이거 말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라고 예상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칙연산 답답한 거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어 그러면 대충 풀고 끝내요. 대충 비슷하면 찍고 나오고 끝내요. 그러니까 많이 틀리죠.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반면 반성적 사고를 하는 아이는 미래를 생각을 안 해요. 현재에 충실해요. 그래갖고 주어진 문제 있으면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요. 그래서 늦어요.
대신 정확도가 높죠. 그럼 얘는 문제가 없는 거냐? 얘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얘만 지금 마치 바람직하고 공부 잘하고 대단히 똑똑한 모범생으로 생각하고 얘는 덜렁대고 문제아이고 ADHD 있는 애처럼 보면서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실상이 그러냐? 아니에요. 대신 반성형 사고를 하는 아이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해요. 문제는 뭐냐? 그냥 현실에 충실하고 끝나는 애예요. 결국 교사 입장에서 어떤 지도가 필요하냐? 이렇게 충동형 사고를 하는 아이에게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기법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너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너무 똑똑한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자꾸 건너먹어가지고 자꾸 실수를 해. 자, 마지막 제출하기 전에 꼭 한번 점검을 해. 그 다음에 뭔가 풀로 들어가기 전에 꼭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렇게 늦추면 점수 많이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칭찬을 해주시면 돼요. 충동형을 바꾸겠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얘는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충동형인 거예요. 그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대신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검토 한번 더 하고네? 라고 요령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반면 반성형 사고를 하는 아이는 안 틀리니까 문제가 없어갖고 손을 안 보는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미래를 안 봐요. 진취적 사고를 못 한다고요. 그러면 얘한테는 있잖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장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하고 인지부조를 일으켜줘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충동형으로 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맥켄바움의 자기교수법 같은 것들을 적용하면 충동형이 많이 완화가 된다라는 게 맥켄바움의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모델링을 먼저 하고 선생님이 도와줘요. 지도를 해줘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지워줘요.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 그걸 따라서 해봐요. 말을 안 하고 할 때보다 말을 할 때가 충동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외현적 자기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현적 자기지도를 약화해요. 이제는 말을 외부적으로 하는데 매 껌껌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중간중간 생략해 가면서 이 말을 하면서 자기지도 하는 거를 좀 줄여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다 잘 되고 나면 굳이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여기 외현적 자기지도 약화는 속으로 말하면서 하는 거고 외현적 자기지도는 직접 말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고 외현적 자기지도 약화는 속으로 말하면서 하는 거고 이제는 생각만 하고 하는 내면적 자기지도로 나아가면 이 충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실제 적용하는 방법이 꼭 제출하기 전에 검토 한번 해보고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검토 한번 꼭 해보고 내라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면 더 나가서 네가 뭔가를 하기 전에는 꼭 말을 해가면서 한번 해볼래? 라고 선생님이 유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충동형이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장점을 살리면서 실수로 인해서 공부를 잘 못하는 부분들을 완화해 줄 수가 있는 역할들을 선생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지 양식이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다뤄졌던 내용들은 공통 요인과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선생님이 부임하시면 2월달에 부임하시면 30명의 생활기록부 명단을 넘겨봤습니다. 이게 30명 선생님이 담임으로서 지도하실 내용이에요. 그럼 뭘 할 거냐 이거죠. 30명에 대해서.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얼굴하고 이름하고 30명. 옛날에는 60명씩 됐어요. 근데 30명이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외우십시오. 외우시면서 이 개인차 요인들, 성적, 얘가 성적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성적이 왜 이쪽 부분이 약할까? 얘는 왜 편차가 클까? 얘는 왜 전반적으로 못할까? 라는 요인들을 파악해 보시라는 거죠. 지능, 성격, 도덕성, 사회성, 그 다음에 여기
창의성, 인지, 양식의 차이를 한번 파악해 보시라는 거죠. 뭘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선생님이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충동형이면 항상 내기 전에 검토 한번 해보고, 네? 너는 실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참 기쁜데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해야 되지 않겠니? 항상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런 게 바로 반성형 사고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바로 학업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고 S냐 A냐 B냐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이해를 했어요. 이제 실전입니다. 학습 원리를 선생님들이 적용을 해야 돼요. 이제 실전이에요. 여태까지는 공통요인, 개인차 요인이었고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다 쏟았어요. 이제 실전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 학습 원리, 학습 이론을 이해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죠. 자,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가 있는데 이 관점들의 차이를 비교를 해두는 것들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도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심리학이 1920년대에 나왔어요. 스키너가 파블로프와 함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을 내면서 20년대 심리학이 획기적인 과학화를 했던 시기입니다. 1960년대에 인지주의가 나와서 피아제가 인지발달 이론을 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1980년대에는 인본주의가 나와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형태가 됐던 거죠. 자, 이렇게 발전되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교육, 목표, 학생, 학습, 교수법, 교육 과정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름은 다르지만 교육 목표가 뭐였냐? 행동주의에서 추구하는 바는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교육받기 이전 행동과 이후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행동이라는 것들은 생각을 포함한 행동입니다. 얘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거를 바람직하다고 봤다가 교육을 받고 나면 아, 그게 틀렸구나, 잘못됐구나라고 느끼는 것도 행동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단순히 움직임만을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고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반면 인지주의는 뭐냐면 그 행동이 바뀌든 안 바뀌든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하자면 그 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뇌 속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사고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냐가 바로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게 교육의 목표인 거죠. 드러나는 행동만 바꾸는 거는 거짓일 수가 있잖아요. 거짓된 행동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본질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인지주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로 가면서 왜 굳이 바꿔야 되는데? 왜 생각을 바꿔야 돼? 걔의 생각을 존중해주면 안 돼? 중요한 건 걔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아실현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교육이 왜 사람을 꼭 바꾸는 것만 생각을 하느냐? 자아실현이 중요하지. 행동을 왜 바꿔? 자아실현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게 인본주의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학생들은 선생님이 상벌에 의해서 행동이 달라지니 그 자극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바뀌는 존재라고 보는 관점이 행동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라고 보는 게 행동주의 관점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반면 인지주의 관점에서는 학생은 선생님이 시키든 말든 상황 부여를 하면 그 상황과 상호작용하면서 알아서 평형화를 하고 알아서 배워. 굳이 외견상 드러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생각은 바뀌어. 알아서. 능동적인 존재로 간주를 하는 거죠.
즉 옛날 선생님이 매들고 시키던 존재였다면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잘하고 잘 이끌어오면 알아서 바뀌는 존재라고 보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나아가서 인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인적 존재, 지, 덕, 체가 다 함께 성장해야 되는 전인적 존재로서 똑같은 균등한 위치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이 설계자이면 여기서는 상호작용하는 파트너로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신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는 게 행동주의면 신이 환경을 만들어 줬어요 하고 뛰놀게 해. 그 과정에서 동물들이 바뀌어. 이게 바로 인지주의 관점이죠. 여기서는 나와 학생이 동일한 인격체로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커나가는 존재라고 보는 게 인본주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관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애들이 행동이 잘 바뀔까라는 게 행동주의 관점에서의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상 버리더라.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벌은 별로 효과가 없고 상찬만이 효과가 있더라라는 게 행동주의의 일반적인 법칙으로 찾아낸 결과이죠. 반면 인지주의 관점에서는 결국 학습이 되려면 뇌에 기억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단기 기억은 날아가니 장기 기억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정보를 기억, 이해, 활용할 수 있을 때 학습이 되는 거다 이거죠. 일단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거를 원리를 활용해서 현실에 적용할 수가 없으니 기억, 이해, 활용까지가 다뤄야 되고 고등정신 능력은 단순 기억보다는 활용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지주의 관점에서의 관심이고 학습 원리죠. 반면 인본주의 관점은 그래 뭐 다양한 지식이 있는데 그거 다 알아서 뭐하게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닌데 자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 그게 필요하다면 하는 거고 사람마다 자아 실현 방안이 다르니 필요 없다면 그거 안 해도 되지. 그거 왜 다 알아야 되는데 왜 민주시민의 투표하는 방법을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냐 이거죠. 관심 없으면 안 할 수 있지. 이게 자아 실현 방안을 찾는 거라서 관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자극과 반응, 바로 상벌이죠. 상벌을 결합해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줄 서라고 했을 때 줄 서게 만들고 차례차례 풀어야지 차례차례 풀게 만들고 이게 바로 학습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자극을 어떻게 줄 것이냐가 학습의 성능을 좌우하는 게 되는 거죠. 반면 인지주의 관점에서는 행동 바뀌든 안 바뀌든 가만히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애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고 확대시킬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굳이 얘가 행동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의 생각은 바뀌어 있으면 그게 학습이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뇌 속에서 저장을 잘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잘해주고 체계를 잘 잡아주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에 학습 체계를 잡아서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구조화, 체계화를 통해서 잘 기억, 이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수업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주류 사고예요. 반면 지정과 결합된 유의미한 실존적 인간 경험을 한다라는 것들은 주로 우리가 어느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냐면 대안학교에 가면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대안학교에 가면 애들한테 반 매는 작업을 시킵니다. 그 반 매는 작업이 농부하라고 시키는 거냐? 아니에요. 생명, 사물을 이해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실현을 방안해서 고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지 농부 직업학교가 아닌 거죠. 바로 실존적인 인간적인 경험, 그러한 과정에서 선생님이 대화를 많이 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이가 자아실현의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식이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학습이라고 보는 게 인본주의 관점인 거죠. 따라서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강화와 벌, 즉 행동 증강 기법, 문제행동 감소 기법과 같은 기법을 통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거고, 반면 인지주의 관점에서는 지식의 구조를 잘 제기시를 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과학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식의 구조를 잘 학습자 발달 수준에 맞게 제시를 해서 스스로가 배우고 싶다라는 동기유발을 시킴으로써 뭔가 하나하나 알의 재미를 느끼도록 만드는 게 학습의 중요한 요소라고 봤던 거죠. 알의 의미를 유발하는 거죠. 반면 인본주의에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인간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알고, 그러다 보니 지식의 요소보다는 지, 덕, 체의 덕의 요소와 체 요소를 더 강조해서 볼 수밖에 없죠. 여기는 지식밖에 안 보는데 여기는 지식 플러스 덕성 플러스 체를 같이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식에 투입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 관점의 교육입니다. 이러한 큰 틀의 흐름에 비교를 해놓고 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울 행동주의, 반두라의 사회인지학습, 인지주의 관점의 가장 핵심적인 걸 보면 되게 오해하시는 게 반두라의 사회인지학습이 인지주의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인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주의 학습이에요. 무슨 얘기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 교사 대 학생 간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학습시키느냐, 어떻게 상호작용시키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화와 벌을 통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게 스키너의 행동주의 학습이면, 반두라의 사회인지학습은 관찰학습, 대리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행동주의 학습을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이걸 30명한테 다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애 하나를 딱 놓고 얘가 실수하는 걸 보이면 애들 잔뜩 있는 데 앉혀놓고 혼내거나, 아니면 얘가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하는 거면 애들이 이걸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행동주의 학습을 수업 상황으로 일반화한 거죠.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학습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1대 다의 관계로 확장한 것에 불과한 거죠. 인지주의 학습에서는 관점이 뭐냐면 강화와 벌을 주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지식의 구조를 잘 전달할 것이냐, 애들이 어떻게 고래와 물고기를 구분을 잘 해낼 것이냐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학습이라고 보는 게 인지주의 학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 방법, 인지주의 학습 방법. 인본주의는 대안학교를 연상하시면 다 이해가 되니까 굳이 다룰 필요 없겠죠. 이렇게 전체 윤곽을 놓고 여기서 물어봐야 될 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그겁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 부임하시면 어떤 학습 방법을 쓰실 거냐라는 게 제 질문이에요. 어떤 학습 방법을 쓰고 싶으냐라는 질문이고, 갈등이 되실 거예요. 요건 아닌 것 같고 요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시죠. 그래서 부임하시는 초임교사들의 대부분이 어떤 학습 방식이 맞다라고 공감을 많이 하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도 스승이 되고 싶거든요. 지식 전달 전문가라고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 달만 지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한 달만 지나면 애들은 패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러한 생각이 드셨을 때 이 표를 다시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초심을 잃었는지. 스승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식 전달 전문가가 되고 싶으세요? 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적어도 스승이 되어야겠다라고 할 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적어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다음 좀 이따가 식사하시고 와서 25페이지까지는 오늘 하부타 복습을 같이 하시자고요. 오늘 일단 해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뭘 물어봐야 되지?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쉬셨다가 2시부터 오늘 25페이지까지 나간 부분 1페이지부터 교육심리학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